예, 이영주 대표님이 오셨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을 모시고 네. 이제 같이 또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삥 돌아서 저쪽으로 나가시죠. 예.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네. 그 강변 테크노마트 주차장은 모든 고객에게 1시간 동안 무료입니다. 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사전 정산을 하려고 갔는데요. 네. 정산할 돈이 없다 그러길래 그래서 30분 정도는 무료일 수 있겠구나 했더니만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돌아서 뒤로 네, 나가죠. 네, 네. 오, 1시간 무료. 네, 저희 센터가 여기 있거든요. 네. 상담 오시면 1시간은 무료 주차 그냥. 네. 그리고 저희가 또 1시간 또 쿠폰도 드리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여유 있게 상담 받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깨알 정보를. 벌써 이 상담하실 때나 그 고객들을 대하실 때에 네. 그 태도가 예, 확 느껴집니다. 예. 저희가 항상 그 을로 살아왔거든요. 갑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고객 만족. 고객 만족. 고객 만족 다음 단계가 고객 감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네. 고객 환장이라고. 네. 아, 정말 근데 그게 중요해요. 좀 끝에서 중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배려잖아요. 배려하는 게. 네. 네. 저희가 아무리 뭐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도 그럼요. 네. 네. 고객들이 다 원하시는 거를 일단 맞춰드려야지. 그게 또 신뢰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플러스 그 다음에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여기 오피스가 여기 상담센터가 강남이란다. 강변 테크노마트고요. 네. 그러면 댁도 이 근처세요? 집은 여기가 아니고 마포입니다. 마포. 네. 상암동. MBC 앞에 있습니다. 상암동이요? 네. 마포 여기 있는데 마포가 아니고 상암동. 상암동도 마포구죠? 그렇죠. 그 DMC도 네네네. 마포. 마포가 되게 넓어서. 네. 뭐 대외 활동하시기에는 그쪽이 집에서 나오시 괜찮겠다. MBC하고 인연이 안 돼서 네. KBS하고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에 여기도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상암동에 방송국들이 네. 또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일반적인 네. 방송사들이 상암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좀 어두운 곳을 나가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를 차린 이유가 어쨌든 교통편이 좋고 또 바로 이렇게 강변북로에서 진입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연금 상담센터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예. 반대로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왜요? 연금에 대해서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 그러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금 후진국이라는 거. 그러네요. 사람들은 다 노후 준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정작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연금하고 이렇게 또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뭐 원래 그 금융이나 경제 쪽 전공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전공은 경영학을 했고요. 네. 그렇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투자회사를 갈 수도 있고 은행 갈 수도 있고 여러 그 본인의 길이 있잖아요. 네. 살다 보면 뜻해서 뜻하지 않아서 이제 자기의 업이 생기잖아요. 업이.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연금이랑 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지금 저는 이제 학번이 90학번인데 네. 지금이야 취업이 어려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지만 저는 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기타 치고 그러고 이제 살다가 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IMF 직전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전이라. 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막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은행. 그래. 그 전에 종금사. 잘 아시네요, 그죠? 네. 종금사 갔던 친구들 다 망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을 많이 갔는데 저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예.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은행을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성적 많이 안 봤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으니 얼마나 노력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간 곳이 카드 회사.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한카드고 옛날에는 네, LG 카드. LG 카드. 예. 카드 회사를 들어가서 4년 동안 열심히 나름 금융 쪽에서 일했는데 이제 본사 기획팀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맨날 잠 못 자고 문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떤 카드를
디자인해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주고 그런 거죠. 그게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저희 쪽에는 영업기획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드를 많이 가입시킬까. 그래가지고 그때 카드 사태 있었잖아요. 그 카드 남발. 카드 사태 있었죠. 거기 네. 주범이에요. 난 주범은 아니지. 사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회사가 네. 어려움 많이 겪으셨네. 카드 근데 회사. 그 당시에는 회사가 어려워지기 직전이어가지고 남발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사실. 네. 이제 그러면서 잘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의 꼬심에 의해서 예. 회사를 나와서 보험회사 가서 이제 보험 판매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제 상품을 종합적으로 금융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 연금, 뭐 보험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정도 네. 돼서 지금 벌써 한 20년 넘게 금융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죠.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주식이나 일반 금융 쪽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쪽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은 잘 사는 국가인데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선구자 역할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십니다. 그리고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네. 저희가 옛날에 CFA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네. CFP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CFP는 뭐예요? 사실 민간 자격이고요. 네. 이제 재무 설계, 종합적인 자산 관리 상담을 하는 자격증을 이제 미국에서 도입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게 된 게 2000년 초반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20년 넘은 자격증이죠. 그걸 초반기 2004년도에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럼 직장 다니시면서? 아니 그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 벌써 아니 대학교 때는 엄청 팡팡 도셨다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공부는 잘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한 거지.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안 한 거죠. 그러다가 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네. 이제 일을 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자격을 네. 가지고 여기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종합적인 자산 관리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보통은 이제 집에서 그래요.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네. 안 해서 첫 번째, 두 네. 번째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걔가 자기 아들이 다른 친구한테 방해를 줬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지, 항상 부모님들은 걔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네. 노는 거 좋아해서 이렇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영기 대표님은 정말로 머리가 좋으신 게 우리 작가님이 파악해준 정보에 의하면 멘사클럽 회원이신 멘사클럽이 천재들의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멘사 코리아도 또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럼 클럽에 가입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연단위 갱신인데 네네. 한 번 가입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연단위로 또 갱신해요? 회비 내야 되고 이제 그렇구나. 활동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시험 보고 이런 시험도 봐요? 처음에 이제 멘사가 되려면 IQ 테스트를 봐야죠. 그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IQ 테스트 시험하는 공인하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멘사에서 네네. 뭐 한국 멘사, 뭐 전 세계 멘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이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 시험을 보면 이제 봐서 거기서 IQ가 나오면 전 세계 상위 2%,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한 148 이상이면 멘사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등록을 하면 회원으로 활동하는 거고 네네. 아니면 그냥 시험 잘 봤다, IQ만 있다 이런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 그 분들이 글로벌 평균보다 좀 높아요? 비슷해요? 아까 말씀하신 기준들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천부적인 것만 체크한 거기 때문에 뭐 인류가 공평하다면 신이 공평하다면 비율은 똑같겠죠. 다만 이제 어디서 많이 더 응시하냐 이런 차이도 있고 사실 머리가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응시 안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네. 머리가 자격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분도 많고. 앵커님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될까요? 이게 천부적인 것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더 잘 나오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되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문제를 쭉 한 40문제를 쭉 풀어가다가 지금은 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숫자 번호가 지나가면 그 이상의 문제는 머리 IQ가 되지 않으면 못 풀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답을 알려줘도 몰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문제 중에서 이런 거예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다음은 이런 이제 그런 도형 문제, 유형 패턴을 되게 1번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정말 이런 패턴을 찾지 못해가지고 답을 못 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의 답을 알려주잖아요. 그 답을 봐도 왜 나오는지 몰라요.
굉장히 천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멘사, 어쨌든 멘사 코리아가 있고 좀 보니까, 그래서 멘사 클럽은 똑똑한 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활동을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쪽은 거죠? 뭐 굳이 뭐 여쭤보려고. 근데 활동을 안 해도 어.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일단 머리가 좋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머리가 좋으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음. 머리가 좋은 것이 돈 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상관관계가 낮다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네? 오히려 더 악영향이. 야, 위로가 된다. 보신 분들이, 이영주 대표님은 머리도 좋으시고 그런데 역시 돈 벌려면 머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돈머리하고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지능 테스트하고 학교 성적이랑 전혀 상관없다. 그렇죠. 왜냐면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뭘 팔든 뭘 하든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항상 앞에 가 있어요. 저 앞에 가가지고 야 여기가 답이야 이리 와. 근데 안 가 있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으니까 저게 무슨 답이야. 그게 이제 돈과 상업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단계는. 그죠? 네. 먼저 물론 이제 알리 어댑터들이 몇 퍼센트더라? 뭐 2점 몇 퍼센트인가요? 그 따지면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죠? 네네네. 2점 뭔가 있고 또 13.5, 뭐 34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알리 어댑터들은 가면은 사실은 똑똑하고 진취적이지만 사실은 그게 마켓에서 돈이 되고 사실은 대중이 따라오려면은 이게 뒤에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시구나. 대부분 업계도 그러면 선구자들이 대부분 다 기술은 개발해 놓고 사업은 망해. 많은 게 많죠. 그러면 맞아요. 후발주자들이 이제 그걸 먹어. 맞아요. 대기업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크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죠? 네. 가거나 혹은 이제 고생한 기업들 값을 주고 M&A를 해서 들어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네. 어쨌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이나 특별히 뭐 사업은 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투자는 또 대중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똑똑한 분들은 이제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과 같이 안 가려고 하겠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쓰시고 이러면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굉장히 사실은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반대말은 사실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그래, 자유주의랑 이제 사회주의고. 그다음에 어쨌든 좋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만이야. 있는 자들의 세상, 그죠? 항상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대자본 그렇잖아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이 대표님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어떤 겁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알고 있는 거죠. 대충 알고 있다. 그 자본주의가 돈이 중심인 사회라는 것을 사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말 자체가 그래요. 자본. 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주가 주인 주자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세상이고 실제로 이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돈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돈이 있고 없고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요. 이게 좋든 싫든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뭐 어려우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겠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고 돈이 중심인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서 좀 그 진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설프게 깨달다 보니까 계속 나는 빈익빈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다. 이게 단면만 본다는 건가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자본의 그 실제 속성을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런 의미인가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원 보내는 거. 애를 학원 보내는 것이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애를 학원 보내면
누가 부자가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 메가스터디가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쵸. 우리 학원을 보내면 그런 생각 안 하지, 사실상 근데. 그쵸. 애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애가 부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요? 그냥 남들도 보내고 네. 조금 성적이 오를까? 라는 생각에서 그냥 막연하게 부모들이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고 이게 뭐 적게 해야 한 달에 100만 원이고 많으면 뭐 2, 300도 쓰죠. 2, 300, 네. 뭐 강남에서는 500씩 쓰나는데 네. 그렇게 써가지고 애가 그러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도 수능이 끝났지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수능에서 서울대에 가려면 수학 몇 개 틀려야 되는지 아세요? 수학이요? 네. 수학이 총 그러면 그 과목마다 한 40문제인가요? 20문제인가요? 뭐 문제는 다르지만 일단 과목마다 하나씩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야. 사실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시험 봐서 알겠지만 다 맞고 안 맞고는 실력이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운이 작용한다면서요. 그나마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그러면 못 풀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무조건 100점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학원 보내야지. 근데 그럴 확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고 그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 애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그냥 뭐 어느 대학을 가든 사실상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을 해봐야 그냥 그런 월급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돈 쓴 효과는 없는데 돈 쓴 부모는 거지가 되어가고 있고 그 돈 학원비를 받은 메가스터디 이런 뭐 학원 선생들은 다 부자가 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고 있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 그게 자본주의다. 예, 우리가 그렇죠. 꼭 무슨 뭐 입시 뭐 이런 그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죠?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열심히 일하잖아요. 자, 우리 열심히 일하면은 지금 앵커님도 소속이 머니투데이시죠? 저는 이제 프리랜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누가 부자가 돼요? 열심히 일하면 네. 회사가 부자가 된다? 앵커님 프리니까 열심히 일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니투데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누가 부자가 돼요? 머니투데이가 부자가 돼요. 머니투데이 사장님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나는 가난해져. 이렇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니까 그들은 더 많이 쓸 수가 있어. 그럼 그들이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겠죠. 나는 돈이 없어. 이게 점점 어려워져. 대신 이제 그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축적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본하면 돈만 생각하지만 어떤 쌓여진 그 사회, 기관, 산업, 자원, 인력 이게 다 캐피탈이거든요. 그죠? 캐피탈인데 그렇죠. 네. 그걸 사실 쌓아오기까지는 그게 뭐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사회가 됐든 사실 기여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자본주의를 너무 폄하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네. 꼭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 경중이 있는 거지만 그렇죠 정권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분배를 하든 성장을 하든 다 사실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게 이제 뭐 진보든 보수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단적인 사례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25번 썼어요. 네. 그 쓴 이유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일까? 아니면은 막기 위한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정말 좀 약간 좀 그렇죠.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어.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정책을 잘못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도가 나빴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이잖아요. 왜냐하면 방송국에도 이제 비정규직 그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비정규직 이제 야 불안정하니까 2년 고용하고 2번 4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기업들이 채용하나요? 안 하니까 일자리가 더 불안해졌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결국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이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우리 일반 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유행을 따라 자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개념이나 철학이 없이 다들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또 말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사실 뭐 깊게 그 이념적인 걸 얘기하거나 이러면 들으시는 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주제가 우리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우리 이제 뭐 노후를 준비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나의 재산 증식과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시각으로 몇 가지만 좀 약속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자. 부익부 빈익빈. 자, 부익부 빈익빈 뜻이 뭐냐면 지금 부자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지금 빈자는 앞으로 빈자가 된다. 이게 그 말 그대로 써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빈자야. 그럼 앞으로 더 빈자가 되거든 사실. 가만히 있으면. 자,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부자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90년대 이럴 때 막 그 벤처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으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질 만한 것들을 우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투자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뭐 그 말이 단적인 사례가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천에 있지만 개천에 있는 것들을 잘 잡고 활용하면 나중에 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될수록 개천에서 용될 수 있는 길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나는 이미 용이 되기 쉽지 않지만 이미 발전돼 가고 있는 산업이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우리가 우량 기업, 우량 주식, 우량 자산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어디선가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작은 기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그 성장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이냐 아니면 이미 성장을 해서 일정한 자리를 잡고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냐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후자를 본다는 거죠. 뭐 이건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수많은 지표를 봐도 그래요. 주식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뭐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관계없이 우량한 기업들의 낙폭은 훨씬 더 적고 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 이제 약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유행을 따라서 잠깐 등락만 심할 뿐이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코인. 코인이 우리가 검증된 것도 아니고 우량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코인 때문에 뭐 급등을 했던 코인도 있었지만 결국 휴지 조각이 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코인이 좋을지를 우리가 고민할 바에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에 내가 투자해 두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더 안정적으로. 그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 게 부자와 같은 배를 따라. 좋은 말이네요.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그냥. 옛날에는 부자를 앞서가려고 내가 그 큰 배가 가는데 옆에서 통통배 타고 추월해 갔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라. 괜히 추월해 갔다가 앞에 가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쓰러지니까. 자본력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냥 부자 앞에 붙어만 가자. 부자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법 첫 번째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네. 또요.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와 같은 배를 탔더니 일단 우량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량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회사에 수익이 나요. 그렇지. 회사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주식 투자 이런 걸 하면서 갭 투자,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이것만 시세 차이 봐왔죠. 시세 차이, 매매 차이. 근데 그 기업에서 배당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더 많이 해주는 우선주가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9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배당을 무시하는 사이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량 기업에 투자하면 정기적인 배당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배당이 어느 때는 이자보다도 높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한 1년에 3%씩 내가 10년을 배당받았어요. 복리효과가 있다는 거죠? 복리효과도 있고 30%를 배당받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설령 내가 10,000원짜리가 10년 후에 7,000원이 된다 하더라도 30%가 많이 났을 때도 나는 원금 보장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원금 보장 효과가 배당주를 장기로 보유하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도 원금 보장이 되고 오르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삼성전자라는 핵심적인 어떤 그 회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느 천년에 삼성전자에서 배당받고 부자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투자할 그렇죠, 때. 네. 그럼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능성을 보고
저기 뭐야 빨리 불구덩이에 올라갈 뛰어들듯이 기업들. 코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2년 동안 겪었잖아. 예. 이게 사실상 겪어서 아는 거 아니라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겪고 수없이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저렇게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 들어가면 그것이 종목이든 자산이든 결국은 놓고 보면 남는 건 없더라. 오히려. 그 배당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또 배당 정책을 잘 해야 되고요. 네. 분기 배당 이런 거 좋잖아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말하는 게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게 1년에 그냥 거래일이 그냥 1년 360일을 생각하고 네. 364일 안 가지고 있다가 하루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배당 나길 전일 팔면 배당 안 줘요. 맞아요. 코미디잖아요. 네네. 이게는 뭐 일수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그래서 요즘 이제 어. 반기 배당이나 분기 배당 주는 데가 좋다. 들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네. 거니까 배당 많이 줘야 되고 배당 투자는 많은 분들이 언제 배당 투자하기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해봐서 배당을 받아본 분들은 그 기쁨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네.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즘 배당 많이 하잖아요. 네. 주식에 물려서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에 이 배당 총 딱지 날라가죠. 네, 날라오거든요. 통계서가. 네네, 네. 날라가고 뭐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이게 배당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해보셔야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배당을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인 투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어느 게 먼저라고 정말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나라도 더 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회사가 그런 정책들을 좀 바꿔 가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안 줘도 아무 말 그렇죠, 없는데 정부에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충 주고 안 주고. 주주들도 알아서 자기가 시세차익 내서 수익 내면 되지. 네. 얘기 안 해요. 요즘 그런 점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 관련 ESG나 이런 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투자자들의 의식이 선진화돼야 된다. 갭 투자라든가 매매차의 유행성 주식 이런 것만 자꾸 듣고 거기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또 계속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그러게 투자라고 하는 걸 그렇게 제대로 배우거나 긴 지평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학습 효과라는 거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못 배우는 거죠, 그죠? 늘 그래서 주식할 때 단타하지 말라. 이렇게 되게 네. 쓴 소리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단타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주거의 목적이잖아요. 예. 주거의 목적을 놓고 하다가 잠깐 뭐 어려워서 팔 수도 있고 뭐 약간 많이 올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목적 자체가 갭 투자면 이거는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듯이 예. 그런 것이 또 과도화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듯이 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본으로 주식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성장을 시키고 배당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시기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거래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는 그런 본질은 다 뒷전이고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누구 말 듣고 싸다니까 사고 또 올랐다니까 팔고 언제 오를 것 같다니까 팔고 이런 식의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의 금융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거지 사실. 아니, 증권에서는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그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니까 자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요. 저도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게 거래를 많이 해주면 제 소득은 올라가요 사실. 그러니까. 네, 저도 감사해요. 근데 받으면서도 이건 이렇게 거래를 단타를 쳤는데 나한테 이렇게 수익을 주는 것이 과연 내가 이 돈을 받는 게 진짜 올바른 일인가 하는 걸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와, 여기가 구리인데요. 와, 구리시. 여기도 이동인고 꽤 많네요. 네. 저는 여기 구리에 강의도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주로 그럼 강의는 어디 기업체, 금융기관 이런 데서 고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대표님 모시고. 네, 기업체도 많이 다니고요. 네. 삼성전자도 강의 갔다 왔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데는 그 도서관들이 있고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강의 많이 하고, 특히 최근에 도서관 강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다 그런 건 그죠. 옛날에 보면 문화센터나 그죠. 근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구 단위로도 하고 시 단위로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어제까지는 회사를 나갔는데 오늘부터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물론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공부 좀 하셨다. 대기업에 있다 퇴직하셨다. 그런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반드시 가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가서 이제 신문도 보고 공부도 할 거 없나 찾아보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각종 강좌들을 많이 열죠. 마치 문화센터 강좌처럼 그런 강좌를 통해서 지식도 얻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가서 이제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좋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그런 걸 좀 많이 배워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퇴직 후에 3개월 쉬면서 생각하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준비가 돼요. 막 회식 가서 술 따르기 바쁘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때는 이제 평생 직장 생활 할 것 같이 다 해보셨잖아요. 직장 생활 그죠? 맞아요. 네, 참. 네. 그때 만약에 근데 그렇게 혼자 예를 들면 노후 준비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 왕따 당할 거야. 넌 네, 싫어하죠. 저 새끼 뭐냐? 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현실이 그런 걸 뭐 어떻게 지나고 나갔더니만 그 세월이 왜 이렇게 많이 갔는지 그죠? 근데 제가 그 기업체 강의 나가는 곳 중에서 네. SK 계열사인데 네. 거기는 그 사장님께서 사실 그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고용인이죠. 피고용인. 그러니까 걸국쟁이 사장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회사 내에 그런 걸 만드시더라고. 회사 내 직원들로 하여금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하는 포럼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기업체들도 그런 걸 좀 해줘서 아무리 일도 바쁘고 회사도 성장시켜야 되겠지만 내가 10년, 20년 후에 이 회사를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해줘야죠. 그렇게 내부 직원을 만족시키는 게 또 사실 성과가 오르죠. 옛날처럼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다녀가 아니라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유튜브를 해가지고 또 회사를 나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야 뭐 이제 그렇다고 뭐 다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네. 있는 거고. 경기 얘기, 뭐 경제 얘기 좀 하고 또 우리 각자가 이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얘기할 건데 네. 경기 침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요? 오면 세게 오는 건가요? 약하게 오는 건가요? 네. 요즘 그게 위기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위기 마케팅. 리스크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네.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근데 중요한 건 2018년도 네. 예, 그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 있다. 그렇죠. 예. 98년 IMF,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에 온다. 근데 안 왔어요. 네. 그다음에 또 19년에 온다. 그리고 또 안 왔고.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 왔죠. 코로나가 위기인 줄 알았어. 맞아. 근데 한 달 잠깐 빠지더니 그다음부터는 이건 위기가 아니라 폭등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는 위기의 관점은 우리나라 뭐 전문가분들이 다 폭락을 위기라고 생각해요. 폭락.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의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폭락과 쇠락이 있다. 폭락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고 쇠락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고. 후자가 더 무서운 거네요? 더 무섭죠. 그렇죠. 폭락은 이제 훅 껐다가 이제 또 반등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성장 동력이나 잠재 성장력이나 뭐 인구나 줄어드는 그런 게 네. 더 안 좋은 거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네. 많이 얘기 듣는 예. 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경우하고 찬물에 담궈서 서서히 가열하는 경우하고 첫 번째가 폭락이거든요.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럼 뜨거워. 개구리 튀어나오지. 튀어나와요. 네. 다리를 몸을 이렇게 살을 데이지만 얘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찬물에 담가놓고 서서히 가라면 얘는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죠. 언제 깨닫냐? 죽기 직전에 이게 위기였구나.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깨닫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세계나 우리나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서히 점점 안 좋아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이것을 딱 보시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럼 모두가 위험해지냐? 그런 게 아니고 양극화가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뭘 느꼈냐면 코로나 2년 동안 집 가지신 분들, 돈 가지신 분들은 전부 따블이 됐어요. IMF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졌어요.
사실 그래 코로나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정부에서 한 2달인가 3달 지났을 때 이제 코로나는 거의 진정됐다. 좀 있으면 이제 다 해결될 거다. 그랬나요? 2달 지나서 기억도 안 나 이제.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신천지 사태 터지고 뭐 그래가지고 또 악화되고 또 뭐 여름 되면은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름 맞아요. 되면은 좀 잡힌다. 잡힌다. 여름 잡히고 뭘 잡혀 계속 또. 근데 2년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왔을 때 어차피 이거 2년 갈 거야. 알았으면 일찍 문 닫았죠, 그죠? 일찍 문 닫고 차라리 딴 걸 했겠지. 그러니까요. 버티다가 1년 버티다가 2년 버티다가 결국은 뭐 여기는 문 닫은 데가 별로 없나? 그 보면 문 닫은 데 많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러네. 그들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네. 자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어. 근데 그때는 대출 받아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았잖아요. 음. 근데 금리가 또 올라 버렸어요. 그러네. 그러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자산 가지고 돈 벌었는데 돈 벌었지? 금리까지 올려주니까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이 정말 이게 누군가 의도하지 않고선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진짜 양극화가 극명하게 벌어질 수 있는데 저로하게 그것들이 맞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에서 일반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이 과정. 차라리 폭락이 오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폭락은 차라리 공평하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폭락이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쇠락은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겐 기회가 되는 것이고 버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이거는 큰 재앙이죠. 재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좋고 나아짐의 사이클이 아니고, 그죠? 네. 구조 구조 자체가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거죠, 양상 자체가. 그러면 뭐 돈 또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대로 고민은 있지만 네. 나름대로 전략들을 짤 거고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다들 서민이시니까. 서민이고 자영업 하시거나 직장생활 이런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본인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시라는 거예요. 예. 뭐 조만간 다시 기회가 온다. 뭐 위기가 온다. 이런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장기전으로 내가 하다못해 전투가 벌어졌는데 뭐 일주일 있다 끝날 전투가 아니고 1년, 2년 갈 전투다. 그러면 내가 식량도 뭐 하루 먹을 거 3일 나눠 먹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 전략을 다시 짜가지고 준비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계속 어서 위기가 오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라.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면 다시 벌 수 있다. 뭐 이런 계속 유행성 정보들을 자꾸 듣고 거기에 돈을 날리시기 시작하면 더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과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 주식은 저는 뭐 증권부 기자 생활부터 해서 지금 저희가 방송 앵커로서 오래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투자하면 투자자야 좀 있어 보여 이래야 되는데 네. 주식 투자 이러면 횡령을 했거나 그죠? 예를 들면 무슨 뭐 가정 불화의 뭐 원인이 됐거나 뉴스가 나오면 그러잖아요. 뉴스가 나와서 누가 뭐 어느 또 공무원이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이러면 네. 혹시 주식 투자한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얼추 맞아. 이래서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일확천금, 그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한 문화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실 방송에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거래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또 정보를 줘야지 그렇죠.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서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좀 투자에 대한 뭐랄까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기전이에요. 그죠? 장기전으로 하고 업자들은 장기전이거든요. 금융회사가 있죠. 금융회사들은 안 좋아도 혈액지 졸라매고 뭐 목사지 이면지 쓰라고 했었고 직원 구조정하면서 살아남아요. 그 업은 그죠? 그러다 좋아지면 또 수익 내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투자하다가 코인이나 주식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사실 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재기도 어렵고 정말 인생이 힘들어져요. 장기전을 보셔야 되고 저도 방송하면서 가끔 그래요. 정말 막 주가가 폭락하고 안 봐도 되는 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 봐야 돼.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지금 우리
방송 사장님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주식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핸드폰 덮고 방송 끄고 그냥 나 산책하든지 놀러 가도 된다, 그죠? 그러기 어렵죠, 그죠? 네, 매일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도 우리 후배 앵커들이랑 PD들이랑 야, 우리가 정말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걸까? 노이즈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자산별로 보면 뭐 연금 얘기도 하겠지만 부동산을 물론 거주 개념도 있지만 투자하고 부동산은 어때요? 투자 자산으로서? 네. 지금 뭐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앞으로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계속 또 견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를 때는 계속 올라간다는 또 의견들이 많죠, 맞아요. 주제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또 떨어진 사람이 한 명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맞춘 거야 그냥. 맞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불러다가 계속 또 떨어진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 얘기했잖아 사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에 방점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요 이러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자본주의를 보고 있으면 결국은 오른다. 이게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겠으나 돈이 가지고 있는 동네에는 계속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결국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자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이 꼭 돈만 아니라 그런 자산, 뭐 땅, 이게 우리가 막 자본주의 얘기할 때 항상 지대 얘기잖아요. 지대, 그죠? 그렇죠. 지대. 그런 것처럼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금리가 워낙 이제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고 근데 금리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죠, 대표님? 그럼요. 네. 근데 금리에 연연하고 금리에 네, 네.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냐? 네.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안 좋아서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중이 높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또 마찬가지. 네. 금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좋지 사실. 예금도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은 당장 1년 정도를 묶어놨잖아요. 저희 잘 보시는 게 뭐냐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금리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1년 만기 예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이 1년은 묶어놨다는 거야 일단.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풀리냐? 1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만기 돈을 찾아야 돼. 그럼 그때 봐가지고 금리가 약간 하향 추세를 보인다거나 정부 정책이 좀 도와준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또 전환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에는 금리 영향 없이 어차피 묻어둔 돈 그냥 지금 정도로 가겠지만 올 하반기 내년 초반기 되면 다시 또 꿈틀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차별화될 거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핵심 지역의 부동산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또 바닥을 지지하고 상승할 것 같고 다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외곽, 지방 이런 데들은 수요가 없을 거예요. 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차별하네, 그죠? 네. 결국 차별하네, 그죠? 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뭐 아까 뭐 단타하지 말고 그 말씀이 꼭 주식 투자가 나쁘다 하지 말라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네네. 주식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돈을 조달하는 하나의 창구인 거고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 몸과 마음이 돼주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의 본질은 모르고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타이밍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량한 주식이 저렇게 싸게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망한다 이런 소문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가치가 있고 우량한 기업들은 꾸준하게 매수해 두면 그 고객들이나 젊은 분들은 해외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혹은 또 대표님 해외 투자해도 돼요? 혹은 요즘 같은 경우 뭐 다 테슬라 물려가지고 유유해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뭐라 그러세요? 해외 투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 투자를 우리가 왜 하게 됐나 라고 보면 사실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 투자로서는 수수료를 지금 안 나오니까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시켰어요. 네. 자, 몇 년 전이었나? 막 증권사들이 방송을 보니까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제가 그 부분 느꼈지. 이상하다. 쟤네 저걸로 먹고 사는데 저걸 무료로 하면 뭘로 먹고 살지? 다른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증권사 가봤어요. 가가지고 계좌 개설 해봤어. 네. 그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계좌 개설 해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네. 고객님 해외 계좌 하나 개설하세요. 그런 거야. 아 이건 뭐예요? 그냥 개설해 두시고 나중에 혹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개설하실 때 뭐 몇 달러도 드려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 2년을 쭈루루루 개설시키더라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마케팅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는 게 해외 주식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물론 우연히 또 해외 주식 이런 성장과의 또 시점이 좀 타이밍도 맞았죠.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는데 증권사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그게 거의 대부분 해외 주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그 구체적인 거고 네. 사실은 그때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때는 또 말이 됐던 게 국내 주식시장이 별로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보면. 네, 그죠? 네. 그 사실 글로벌 기업이나 그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나 어떤 선도 기업도 사실 다 미국에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미국 투자 그다음에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국은 2%다. 그죠? 네. 근데 미국 시장은 나이스랑 나스닥 합치면 뭐 한 40%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도 쉽게 돈을 벌게 안 해주더라. 네. 그게 고민인 거죠. 그걸 그죠? 깨달으셔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네. 해외 주식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우량 주식을 찾아서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와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뭐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오르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인은 드시고 드세요. 네. 드시면서 사실은 가상화폐도 너무 어려움이 많고 사실 그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회나 그 시장을 이해하고 또 빠른 친구들은 사실 꽤 돈 번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대부분은 카더라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는 자산으로서 투자처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얼리 어답터들은 오히려 시장 기회만 만들어주고 손실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상화폐로 갈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일정 부분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이 역할할 거는 그렇죠. 역할하다. 네,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거죠. 다만 그거를 초반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확대되거나 포장되어서 이 화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치잖아. 가치 안정성. 네. 근데 지금 코인은 가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이 투기적 수요에서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통화 수단으로서 자리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나중에 코인 중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량 코인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 이상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AI 인공지능 있잖아요. 예.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 얘기는 70년대부터 있었다. 근데 이제 한 40-50년 지나서 이제 필요할 만하니까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차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 그렇죠. 석유 에너지를 빨리 쓰기 위해서 네. 시장이 성숙해야 돼. 조건이 무르익어야 돼요. 사실 그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고. 자,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연금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연금하면 네. 차차 여쭙겠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머스트 헤브로 가지고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국민연금부터 사적연금 얘기하기 전에 국민연금부터 하면 야, 이거 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우려들. 그 다음에 내는 시기는 늦어지고, 받아지는 시기는, 내는 시기는 더 많이 내는 거죠. 그죠? 그렇죠. 받아지기는 좀 늦어지고. 네, 맞아요. 안 낼 수도 없고. 네. 에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자, 일단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투자 얘기를 원래 제 전공이 아니고 네. 그런데 저는 연금 전공이고 네. 연금을 더 많이 하시기를 하고 연금이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네, 생각하는데 네. 자꾸 연금 안 하고 투자하니까 투자라도 제대로 해라 투자 얘기를 한드린 거고 네. 실제 노후에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죠. 젊을 때는 월급 받는 건 노후에는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연금 예.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받으신 분들은 낸 돈 대비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10배, 20배를 받거든요. 그것도 똑같네. 아까처럼 먼저 간 사람들은 그죠? 앞에 선 사람들은. 네네, 맞아요. 네. 이게 제도가 처음 만들 때부터 네. 너무 후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날지 네. 이렇게 또 출산율이 떨어질지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개혁안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안은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또 전에 정권처럼 얘기하고 어정쩡하게 개혁하다 끝날 것 같아. 결국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뭐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하잖아요, 그죠? 혁신을 네. 통해서 뭐를 단가를 낮추거나 뭐 정말 어메이징한 것을 만들어내시면 스텝업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연금은 사실은 뭐 구조는 빤한 거니까 네. 국민연금이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수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절차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재화는 정해져 있고 네. 그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나눴어야 되는 건데 네. 이미 지불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해줘야 되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결국은 다단계 피라미드화 되어가는 네. 그리고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라 그러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받아야 될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 여기 PD님 감독님 다 젊으신데 젊은 너네들이 더 내. 너네들이 늦게 받아. 너네들이 덜 받아. 왜? 지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 구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세대별로 공동적인 책임을 진다면 이게 우리 평균 수명 증가라든가 출산율 저하가 사실상 뭐 누구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의 네. 책임이라면 네. 지금 받는 사람부터 깎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뭐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당장 지금 사회 받는 사람 거 미래에 받을 사람 걸 줄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일이니까 뭐 한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혁은 거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애둘러서 뭐 돌려내다가 또 끝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안 낼 수도 없어.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연금을 자기가 내는 거 말고 추가 납입하면, 그죠? 네. 가정주부들도 한참 또 네네네.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 있었죠. 국민연금이 더 일반 투자 뭐 평균 거 수익률이 좋다. 그죠? 네. 그건 요즘은 또 잠잠하네요? 이제 할 사람 다 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금이 또 고갈되는 거예요. 네. 사실 추가 납입, 뭐 추후 납입, 아. 반납 이런 제도는 네.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낙장 불입. 예. 나가면 끝이잖아. 예. 나간 걸 다시 받아주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안 그래도 기금 고갈되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 대상이 되신 분을 다 활용을 했고 그게 이제 사실상 뭐 서민이라기보다는 돈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목돈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내기 거죠. 시작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있는 거 내는 것만 해도 사실 부담스럽죠. 네, 후원을 저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 중에서 추납 반납제도 만든 놈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 대역죄인이야. 책임져야 돼. 아, 통쾌한데요. 그러게. 아, 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은 뭐 어찌 할 수 없는 잘 개혁안 내지는 바뀌를 바랄 뿐이며 네. 결국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사적연금이잖아요. 개인연금 같은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럼 개인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반적인 연금에 대한 개념이나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해서 낮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연금이 원래 공적인 제도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은퇴 선진국들은 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네. 그걸 위해서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사하는 초기부터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연금이지만 공적 연금을. 공적연금을 그렇기 때문에 사적 연금이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월급에서 뛰어가고 자동으로 내 노후가 예를 들면 해결되니까. 퇴직연금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퇴직연금 우리나라 된지도 사실은 그리 오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공적인 제도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적 연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도 약해. 그러다 보니까 공적 연금은 공적 연금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네. 개인 스스로 준비하려고 해도 제도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금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 연금을 개혁하는 강화하고, 것보다 예. 개혁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걸 하려고 해봐야 결국 부담만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사적 연금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지원책을 주고 개인 스스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공적 연금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개인 연금 지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공적 연금까지 부족해져 버리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금은 사실은 제가 여쭈려고 하면서도 좀 민망한 게 네. 이게 뭐 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되게 막연한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뭐 당신의 지금 소득이 얼마고 언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기대 수익이.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외람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 어쨌든 그래서 좀 세대별로 그죠?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직장생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뭐 한 4050들 그죠? 네. 은퇴를 앞둔 사람들 이렇게 각자 그 연금을 어떻게 좀 연금 뭐 에어백 이런 걸 어떻게 좀 만들어야 돼요? 일단 네.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국가가 시키는 거 현재 제도적인 지원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하라고 한 건 다 해라. 왜냐하면 이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을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옵션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선택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그런데 은퇴 선진국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이 옵션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당연히 하는 것.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하라고 국민연금, 퇴직금, 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연금계좌, 그다음에 비과세연금보험 이런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연금을 많이 준비한 사람들에게서는 좀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준비를 한 데는 충분해요. 그러면 국민연금 당연히 내는 거고 네. 그다음에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을 쌓이고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퇴직연금으로 이제 쌓이고 그렇죠. 있고. 특히 프리랜서들은 그런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한 달치 월급은 내가 자발적으로 셀프 연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금계좌에 연간 400, 연간 700, 올해부터는 900까지 비과세. 납입하게 되면 이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비과세는 아닌가요? 비과세연금은 따로 있고 아, 네네. 얘는 세액공제는 과세 2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연간 900까지 가능하니까 그 한도 내에서 내가 꾸준하게 좀 불입을 해서 노후 준비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연금보험 같은 데다가 준비해서 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네.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1년에 9%가 월 9%가 나가기 때문에 300만 원 월급인 사람은 27만 원 국민연금 내고 있고요. 직장에서 이제 반 또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1년에 한 달치니까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들은 연간 300, 네. 한 달에 25만 네. 원씩 적립이 되고 있는 거고 연금 계좌에 연간 400만 원씩만 한다 그러면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스스로 한 30만 원 정도만 연금 준비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 27, 퇴직금 25, 그다음에 연금계좌 30만 원, 개인적으로 20만 원. 그러면 툭딱 한 달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이 준비가 돼요. 이거를 은퇴 선진국들은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이걸 내가 선택하고 있고 그나마 국민연금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아니라 훨씬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게요. 뭐 저희가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럴 때만 하도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 이런 게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만 있어가지고요. 근데 네. 사적연금도 뭐 저희 친구들도 보험사 다니고 그러면은 뭐 설계해주고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내라고 하면 사실 당장 내기 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에다가 사적연금 조금만 하면 꽤 괜찮은 연금 대책이 되겠는데? 공무원들 생각해보면 네. 공무원들이 지금 한 달에 9%를 내고요. 국가에서 9%를 또 내주고 공무원연금? 예, 공무원연금.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의 18%를 연금으로 준비해요. 자, 그럼 공무원연금 박봉이라고 하는데 300만 원 첫 직장 들어가서 200만 원, 300만 원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액이 300만 원에 20%면 거의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왜 연금 준비해서 뭐 50만 원, 60만 원이 비싸다, 부담스럽다 얘기는 뭐냐면 이걸 내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어서 어쨌든 약간 우리나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은 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 월급의 20에서 30% 정도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불입을 해야 이게 나중에 미래 소득을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 교수님인데 내년에 은퇴하는 선배님을 만났는데 은퇴하면 저기 교사들은 왜 연금 나오잖아요, 그죠? 네. 대학 교수니까 연금 많이 받잖아요. 그랬더니 네. 똑같은 얘기. 우리 많이 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아니면 공무원연금 무슨 군인연금은 그냥 돈 엄청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아니 일반 직장인보다 평상 자기들이 떼는 게 많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빌어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 변명을 해드리자면 그분들 퇴직금이 없어요. 아, 퇴직금이 거의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기업체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고 예.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금이 많다 보니까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금액을 연금 적게 주고 퇴직금 많이 준다 그러면 일반 기업체 퇴직하신 분들은 그 퇴직금 가지고 사업에다 말아먹고 그렇죠. 결국 나머지 적은 연금으로 살아야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가능한 내가 갖고 있는 퇴직금, 목돈, 자산을 연금으로 잘 전환해 놓는 것. 그게 이제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좀 제도적으로 그죠? 네. 좀 이렇게 나중에는 좋은데 당장은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억지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세제적인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네. 또 의식 구조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아 연금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국가가 강제만 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게 그렇듯이 회사도 마찬가지 제도적인 기획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회사 사장님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잘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딱 개혁을 하는데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연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노력을 먼저 해줘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좋은 아젠다 내용들을 전파하고 계시는 이영주 대표님. 네. 그럼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네. 대중들에게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뭐 기업체 강연,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네. 그럼 연금에 대한 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있고. 네. 책도 쓰시고. 책도 쓰고. 네.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포함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꿈을 좀 꾸고 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정치를 해봐야 되나. 그거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까처럼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칭찬하고 박수치기보다 사실은 뒷담화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뿔다갈 때도 많은데 네. 결국은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연금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거나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주식에 대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주식하는 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아마 했던 분들이 하면 저 양반 투자해서 손실 나고 아마 막 씹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좀 입안해서 사적 연금이나 개인 연금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할 거고. 예. 그게 뭐 정치라면 정치라도 해야 되겠지 사실. 그럼 정치인 중에서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네요, 그죠? 없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센터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 하긴 건강 관련된 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은 데서 하고. 연금은 사실 국민들의 연금을 운영하는 쪽은 사실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인데 그죠? 네, 공무연금. 네.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관이 없구나. 예, 그리고 사실 이제는 국민연금 얼마 받아요? 뭐 개인연금 얼마 받아요? 퇴직금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걸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내가 노후에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 것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 포트폴리오 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없다. 제가 정치인들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 쪽이나 주식시장 이제 이따가 또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맨날 당 행사 불려다니고 바쁜 것 같더라고 그죠? 네네네. 예, 그런 얘기 제가 기회 되면 전달하겠습니다. 네. 연금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연금은 보험이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연금은 보험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가입자들이 서로 보완해주는 장치예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조금 더 적게 받는 돈으로 오래 사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국민연금 개혁도 가능하고 개인연금도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보험이 얼마 내서 얼마 받는 수익 개념만 자꾸 따지고 있으면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도 어려워지는 거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올해 어쨌든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한 살씩 어르신께. 네네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퇴직이나 연금에도 영향이 있나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영향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냐면 네. 지금 이미 공공기관에서 네.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공기관 나이들은 전부 다 만 나이를 쓰고 있어요. 네.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네. 만 65세 생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 나이를 이제부터 쓰겠다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이는 없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뭐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불이익이나 있거나 않으니까 네. 우리 대표님 말씀해 준 것처럼 그냥 착실하게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네. 준비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 앞서 연금에 대한 사실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주식은 그렇죠. 전 국민이 해당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건데 연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전파하시고 그럴 계획하셨고 특별히 이제 올해로 좀 한정하면 올해 뭐 좀 더 하시고 싶은 계획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일단 올해 저희 사업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키워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네. 우리 전 국민에게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 그러려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26만 구독자가 있는데 네. 최소한 한 4, 50만 구독자를 확보하는 거. 네. 그분들이 또다시 연금의 전도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니까 그런 거고요. 또 가능 200만 정도 돼야죠. 네, 그러면 더 좋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 관련된 앱도 개발 중이에요. 아, 좋네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좀 네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 그러셨는데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 하나 적용 물론 이제 굉장히 그 단순하긴 하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느낌은 받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그럼요. 지금 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하고 되면 되겠구나. 네. 되게 좋은데요. 좀 네.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재테크나 혹은 노후 이 대책을 전략들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대표님? 저한테 제가 투자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주식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계신데 저는 연금 박사잖아요. 네네. 연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로소득이 최고 좋긴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일이 있어야지 노후에도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은퇴, 퇴직이라는 것에 이제 해서 일을 그만두고 노후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는 돌아가신 그날까지 일했어요. 그것이 좀 힘든 일 말고 진짜 보람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일이 되게 보람스럽고 일을 죽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멋지십니다. 그러면 제 노후는 뭐 다 해결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대표님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뽑기가 있지 않습니까? 뽑기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또? 네, 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인가? 네, 그 선물이죠. 제가 또 예능간지로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잘 뽑으시면 뽑기 잘 못하는데. 네, 잘라라. 꽝도 있고요. 네. 이 게스트들이 바라지 않는 재출연권도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우 관리 세트도 있고요. 제일 바라는 제출원권. 야, 다르시네요. 하늘색. 자, 하늘색. 아니요. 오, 6년근 홍삼 30%. 6년근 홍삼을. 네. 아, 감사합니다. 6년근 홍삼을. 네. 네. 6년근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5년근 안 됩니다. 네, 6년근으로. 6년근으로. 30호라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6년근으로 이러면 딱 되는데 어쨌든 예, 6년근 홍삼을 네. 잘 챙겨 드리시고요. 네. 오늘 연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많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온 국민이 연금을 제대로 아는 그날까지 네. 네, 또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차 빼먹은 거 혹시 뭐 저희 이런 프로그램에 뭐 연금이나 뭐 주식이나 뭐든 간에 네. 내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 한 분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잘 안 떠오르더라고. 제가 한 번 더 출연하겠습니다. 아
야, 네. 다르신데 이거 너무 네. 좋은데 보통은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리고 여기 제 출연권 뽑으면 되게 얼굴이 화색이 안 좋아지시거든요. 나 또 나오란 그래요? 말이지. 그런데 네네. 와. 아니, 머니투데이 이런 픽업 같은 좋은 프로그램인 줄 알았으면 제가 계속 나왔지, 사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형태로 저희가 좋은 내용도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네. 또 많은 분들 좀 우리 그 유튜브가 그럼 연금 박사죠? 네, 맞습니다. 네, 연금 박사에 가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